이 시각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슈 짚어봅니다. 지난 7월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겨우 5,000명, 8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조현선 경제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취업자 수가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조현선 기자, 이게 단순히 수출에 봐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은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고 좀 요약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증가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해 같은 달, 그러니까 지난해 7월보다 네. 5,000명 늘어나는 정도에 그치게 된 겁니다. 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63분의 1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더 심각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죠. 2010년 1월 이후 8년 만에 최저치인 겁니다. 네. 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33만 명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월에 10만 명으로 이제 증가폭이 떨어지면서 이후 6개월째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더 좀 심각한 거는 산업별로 좀 제가 봤는데요. 네. 이 나눠서 보면 비교적 높은 임금 등으로 이제 일명 네.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그리고 정규직 수가 많은 이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한 게 더 충격적인 요소였는데요. 이 분야 취업자가 12만 7천 명 감소를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이 연령별로 따졌을 때는 사실 노동 현장의 허리라고 하는 게 40대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이 14만여 명으로 외환위기 직후 이 1998년 이후 가장 컸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좀 잠시 다시 시즈 한번 살펴보면요. 7월이 5,000명이었고요. 그 전달이나 전전달은 한 10만 명 수준을 유지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5,000명이라는 게요, 교수님. 얼마나 심각한 거길래 고용 참사다, 일자리 대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 2015년, 16년이 성장률이 2.8%대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수준하고 성장률을 비슷했어요. 네. 네. 아주 경제가 안 좋았죠. 예. 네. 그 박근혜 때 가장 안 좋았다는 2015년, 16년에 예. 취업자 증가수가 평균 35에서 45만이었어요. 아, 예. 그러면 그렇게 경제가 안 좋고 수출이 28개월 연속 마이너스이던 2015년도, 16년도에 또 그 취업자가 40만 가까이 늘어났는데 네. 예. 지금은 성장률이 2.8, 2.9를 기록을 하고서도 예. 5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 네. 예. 단순히 2010년 1월 이후뿐만이 아니고 네네.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고용 참사라고 보는데 예. 아까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아까 업종별로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 서비스업이 무너지고 있고 예. 오로지 지금 작년 정부가 들어와서 공공행정이라든지 네네. 보건서비스라든지 여기에서 한 20만 가까운 어떤 고용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이었기 때문에 예.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그 공공 부분의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네. 아마 거의 15만 정도 지금 일자리가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7월만 깜짝 이렇게 축소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당연한 보시는 이야기입니다.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네. 통계를 금년 것만 봐서 그런데요. 네. 사실상 30대, 40대 고용은요, 2017년서부터 이미 전년 동비로 줄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네. 일주일에 27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반면에 17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예. 요것이 금년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금년 들어와서 숫자도 감소하고 있지만 네네. 그 가운데서 27시간 비교적 장시간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지금 7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비로 20만 이상 줄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규직 좋은 일자리라고 흔히 불리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그리고 17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니까 예. 취업자이기는 한데 네네. 27시간 일하던 사람이 17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쪽으로 지위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 네. 두드러지게 이뤄지는데 이 현상은 뭐로 설명할 거냐? 예. 이게 바로 최저임금의 결정적인 그 이유가 이 지금 근무 시간이 단기화되면서 네네. 취업자 수로는 계속 카운트가 되지만 예. 근무 시간이 매우 작아지면서 실질 소득이나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걸로 이게 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이제 5천 명 이게 어떤 숫자인지를 보려면 과거 사례랑도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이 취업자 증가폭이 10,000명을 밑돈 적이 과거 30년 동안 4번이 있었는데요. 네네. 좀 짚어드리자면 1993년 글로벌 경기 침체기 때고요. 예. 그다음에 98년 외환위기 여파 직후였습니다. 우리 흔히 IMF라고 하는 그 네, 시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 2003년 카드 대란, 또 경기 침체까지 겹쳤었죠.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요. 조금 이제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98년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이제 바닥이 났잖아요. 그래서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았던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IMF로부터 583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받다 보니까 네네. 그만큼 경기가 나쁘다는 거겠죠. 예. 당연히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인해서 이제 신용 불량자고 속출했던 사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예. 그때 경기 침체에 나락하면서 당연히 고용으로 영향을 끼쳤고요. 마지막으로 2008년에서 2년간 2010년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이제 마비가 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용이 악화가 된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제 휴일임에도 긴급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렇게 일요일에 긴급 당정청 회의가 열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처음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진단과 해법은 엇갈렸습니다. 경제투톱에 엇갈리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조금 인정하고 좀 수정도 생각해 보겠다라는 입장이고, 장하성 정책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득소 성장을 해야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좀 옳다고 좀 유지해 가겠다 이런 기조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최저임금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인상 여파가 없었다고는 좀 볼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통계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고용의 증가가 거꾸로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네. 그게 2017년 4월 이후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 쪽에서는 네. 이 정부가 들어서면은 모든 부분이 불투명하니까 그렇죠. 투자나 고용을 네. 상당히 줄인 것의 시점이 2017년 아. 5월이란 말이에요. 예. 따라서 5월 이후에 취업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네. 최저임금 52시간이 아주 수소폭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고용 감소 효과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 부분의 불확실성 또는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기조를 제고하지 않으면 네. 고용이 상당히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예. 거기다가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타를 가했기 때문에 이 두 부분 네. 문재인 정부의 소위 말하는 정책 기조 여기서 정책 기조는 소득 수조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공정 경제에 대해서 기업이 더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봐요. 예. 네. 따라서 이런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경제 기조, 즉 공정 경제, 적폐청산 이런 것이 계속 강행이 된다고 하면 네네. 기업 쪽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나 고용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방금 발언을 봤는데 경제부총리하고 대통령 네. 정책실장 사실상 경제 투톱이라고도 하는데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자꾸 저런 엇박자를 보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경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장하성 실장은 이제 과거에 GM 사태 때문에 구조조정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는 올해 하반기쯤에는 해결이 될 거다라고 네네. 하면서 어제 이제 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물은 질문에 그럼 네. 언제쯤 경제가 일자리가 나아질 것 같냐라고 말하는 시점을 물어봤는데 연말 정도라고 말을 네네. 했거든요. 근데 결국 또 이 두 명의 엇박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네네. 앞서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아시겠지만 긴급 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회의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고용 악화를 일부는 네. 이 최저임금에 영향이 있다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사실 보도자료 등으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계속 고용지표가 최저임금으로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에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엇갈린 박제를 빨리 네네. 합치어야지 이 네. 우리나라 경제도 똑같이 한 박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원인도 다르고 해법도 다른 두 사람이 회의를 해서 나온 결론이 결국 결론이 내년도 예산안의 일자리 예산 사상 최대로 지금 그러니까 증가액을 올해보다 더 높여서 그냥 뭐 재정을 확대하겠다 이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요,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일자리 그 상황판 아닙니까? 예. 그리고 10월 달에 일자리 로드맵 나왔죠? 네. 네. 그 다음에 12월 달에 2018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제1꼭지가 일자리예요. 예. 김동연 장관이 만들어낸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지금 청년 일자리, 지금 일자리 정책이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 핵심이 재정 투입이었어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재정 뭐 20조, 30조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는 현 정부의 팀 가지고는 일자리 문제가 결단코 해결이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네. 하반기 될수록 일자리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가 지금 시급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 지금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가 지금 거의 100만 가까이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초비상 사태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뭐 연말에 기다려달라, 뭐 재정 투입하면 된다? 저는 생각이 너무 안일하다. 전 두 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그래픽을 살펴볼까요? 임시직 근로자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8천 명이 감소를 했고요. 일용직 근로자가 12만 4천 명, 나홀로 자영업자가 10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일자리 예산 투입해도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예산 규모를 보면 2017년에 17조, 그리고 2018년 19조,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예상하기로는 21조에서 22조 정도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엉뚱한 곳에 투입된다는 얘기일까요? 왜 이렇게 효과가 안 날까요? 저게 21조 그러니까 돈이 네. 많은데요. 네. 우리가 지금 1년에 GDP가 1,500조라고 봤을 때 네. 사람들의 봉급으로 들어가는 게 한 50%가 보면 750조가 우리가 급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750조 중에서 절반 이하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350조인데 350조의 급여를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예. 10조, 20조를 투입한들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재정이 20조가 일자리에 투입되면요. 예, 예. 실제로 그 일자리를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급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들어가는 돈은 그야말로 시체말로 용돈밖에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게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일각에서 정말 용돈벌이 수준이다. 네. 이게 약간 뭔가 약간의 쌈짓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된다는 비판이 조금 일고 있긴 하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용돈벌이다라고 하는데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네. 이 연간 5천억 원을 쓴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훈련 수당으로 이제 한 달에 30만 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네. 뭐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뭐 아르바이트 수준이거나 이제 용돈벌이 정도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들이 이제 그런 취업 정부의 패키지를 통해서 정부 패키지 취업을 했을 때 예. 취업하고 6개월도 안 돼서 간두는 경우가 38%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지원만 10명 받고. 네, 1명이네. 네, 사실 예. 그만큼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용돈벌이가 아닌 진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되게 좀 더 걱정인 게 우리나라 이제 주력 사업,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네.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지지하고 있는 주력 사업일 텐데 이게 뭐 중국에 거의 지금 뭐 추월당할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주변에서 뭐 핸드폰, 휴대전화는 이미 중국에 넘겨졌다, 뭐 이런 이제 네네. 우스갯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조사가 나왔는데 앞으로 3년 안에 국내 8대 주력 제조업의 기술이 이제 중국에 추월을 당할 수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제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디스플레이와 조선 그리고 기계는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미 중국에 추월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휴대전화는 추월 직전이다. 그리고 자동차와 철강은 2, 3년 내에
또 사실 우리 최강이었던 반도체도 3, 4년 안에 중국이 이제 한국의 기술을 이겨낼 거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이 골든타임 3년이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이 3년 안에 기술력 확보나 뭐 대책이나 실행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아예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좀 우리 경제를 반도체가 좀 지탱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조금 더 전망이 어두운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고용 참사에 대해서 어제 여당의 핵심 인사가 나름의 진단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한 10년 동안에 성장 잠재력이 아주 낮아져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그 인적 자원과 기술 개발을 통한 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네. 이해찬 의원 하면 이번에 당대표 유력 후보 중 한 명이고 또 뭐 핵심 인사 이렇게 많이 불리는 사람인데 지금 진단을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잘못을 해서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좀 동의하시나요? 저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 제조업의 경쟁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실 그 이전으로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2000년 초서부터 희망 예. 이야기하면 노무현 정부서부터 예. 우리 경제 제조업의 경쟁력은 내려왔다. 따라서 예. 성장 잠정력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다. 따라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나온 시점이 예.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일반 서민들은 이 정부도 그러면 과거 정부 탓하냐. 예. 라고 해서 오히려 저것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네.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예. 하나는 저 말이 맞다고 하면 이번 정부도 그러면 제조업의 성장력을 혁신시키는 방향으로 뭔가 내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맞는 말이기는 하나 네네. 공자 말씀이에요. 아.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부도 그 공자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네. 못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예. 이 정부도 똑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아야 되죠. 네. 네, 좀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당장 정부가 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정말 기울어져 가는 경제를 그나마 조금 돌릴 수 있을까? 첫째, 제조업 혁신 맞습니다. 네. 예.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혁신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내놓으시는 100대 과제 안에 뭐가 있냐면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서비스 산업의 혁신이 들어가 있어요. 네. 따라서 제조업의 혁신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최소한 100조 내지 150조를 5년 내지 10년에 걸쳐서 투입할 생각을 하고 네네. 중장기 대책을 빨리 내줘야 네. 되는데 지금 임기가 뭐 3분의 1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30만 원, 20만 원 이런 쌈짓돈만 주어줄 생각을 하니까 네네. 이렇게 가서는 이번 정부 끝날 때쯤 되면은 고용은 정말 역대 정부보다도 고용이 가장 나쁜 정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심기일전하고요. 그다음 네. 인적 청산, 그다음에 정책 청산을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그대로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정부한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